이번 시간에는 전자회로와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로는 통신 시스템과 굉장히 밀접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 시스템을 분해한다고 하면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소의 소자는 전자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회로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통신 시스템을 이해할 아주 중요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전자회로를 아주 능숙하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통신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통신 시스템은 전자회로뿐만 아니라 수학 이론으로 구성된 통신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단계에서라도 전자회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통신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전자회로 관점으로 통신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상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회로 Electric Circuit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자주 공부한 회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기회로가 되겠습니다. 전기회로는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여러 소자들을 연결을 한 구성품을 전기회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로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회로는 우리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회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회전로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회전로, 즉 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전기회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배터리가 있고요. 램프가 있고 전기를 켜기 위해서 도선을 연결했습니다. 자, 이게 왜 회전로를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전로라고 하면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점이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로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점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지 간단한 전기회로부터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보면 플러스 전압이 있고 마이너스 전압이 있습니다. 전류는 플러스 전압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플러스 전압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압 흘러 들어갈 때 도선은 끊김이 없이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회전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배터리를 보게 되면 배터리는 단일 소자, 단일 전원이기 때문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회로를 보게 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이 다 이어져 있는 회전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로를 영어로 하면 서킷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서킷은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서클하고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클이 원이라고 하면 서킷은 회로입니다. 다 시작과 끝점을 알 수 없듯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그런 곡선 형태를 서클 혹은 서킷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로 일렉트로닉 서킷은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전기회로는 electric circuit이라고 했다고 하면 전자회로는 electronic circui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lectronic이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론의 형용사형입니다. 일렉트론은 당연히 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회로는 전류가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맞지 않는 가정입니다.
톰슨이라는 물리학자가 정확하게 이 전류의 흐름을 관측을 해 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지가 않고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플러스로 전류가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전기의 흐름은 전자가 형성을 하게 됩니다. 전자회로는 이런 전자의 흐름을 상당히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회로를 전자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면에 전기회로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르게끔 수동적으로 형성된 회로 형태를 전기회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비교해서 전자회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전자회로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르긴 하지만 이걸 더 능동적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전압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면서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보통은 작아지겠지만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주파수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전류 흐름이 흘렀다가 끊어졌다. 이런 굉장히 능동적으로 전자의 흐름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을 해주는 회로를 우리가 전자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자회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이런 회로 도면을 많이 봅니다. 전자회로를 처음 배웠거나 초보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도면을 보면 굉장히 숨막혀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몇 개만 되더라도 머리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손으로 종이와 연필로 해석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로 도면은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전자회로는 예외 없이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회로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트랜지스터 하나만 해석하더라도 거의 1년 과정을 꾸준하게 공부해야지 트랜지스터가 구동되는 원리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전자회로는 트랜지스터 한 개로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십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회로 도면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자를 포함한 전자회로 도면에 익숙해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도면 자체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도면이라고 하면 이런 여러 심볼로 이루어진 그림을 뜻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자회로를 정확하게 그린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실제 생긴 모양대로 그리는 게 좋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그림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자회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그림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제대로 이해할 사람은 별로 없겠죠. 자, 그래서 전자회로의 특성을 하나의 그림에 내포해서 그 내포된 소자들의 연결성을 이용해서 도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도면을 보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쉬운 것부터 출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회로 도면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아는 소자가 보이나요? 네, 일단 저항 소자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소자가 보이나요? 여기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여러 커패시터가 있고요. 또 어떤 소자가 보이죠? 인덕터도 있네요.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외에도 또 다른 소자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전자회로 시간에 공부했던
익숙한 트랜지스터가 보입니다. 트랜지스터 외에도 네모라든지 세모로 구성한 그림도 보이는데요. 자, 이런 네모나 세모는 대부분 IC, 집적 회로를 뜻하게 됩니다. 원래 전자회로는 굉장히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구성을 하지만 이 많은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직접 납땜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면 수고도 많이 들어가고 효율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한 개념이 반도체 일괄 공정으로 개발하는 집적회로 I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전자회로는 거의 대부분 IC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 강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자회로의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지금 소개한 이 전자회로를 세밀하게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전자회로 도면을 볼 때 두려움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 도면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실력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회로라는 과목은 꽤 어려운 과목에 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를 쌓아간다고 하면 마치 작은 눈덩이가 아주 큰 눈사태로 이제 만들어지듯이 여러분의 작은 지식들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을 전자회로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서 본 전자회로 도면은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를 위한 회로 도면이었습니다. 이런 도면을 이해하려고 하면 통신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자회로를 공부할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전자회로만으로는 전자회로가 구동되는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자회로는 응용하는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전자회로는 원칙적으로는 전자의 흐름을 전류와 전압 관점으로 제어를 하는 장치이긴 하지만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응용이 달라집니다. 이 전자 흐름에 따라서 통신 시스템이 되기도 하고 센서 네트워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흐름만으로는 전자 회로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의 흐름이 어떤 응용으로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통신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전자회로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이라는 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통신은 누군가가 정보를 줘야 됩니다. 정보 주는 사람은 송신기 혹은 트랜스미터, 약해서 TX라고 부릅니다. 송신기가 발생한 정보는 통신 매질을 통해서 정보를 받는 사람 쪽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정보를 받는 사람은 수신자, 수신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eceiver라고 하고 약해서 RX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어려운 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상대방한테 전달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변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변형시켜주는 과정은 우리가 변조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변조는 modulation이라고 하는데요. 변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신하기 편리한 상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현재 소개한 이 그림은 디지털 시스템인데요. 자, 내가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사진을 수신기 쪽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자, 이 사진을 픽셀 단위로 분해를 해서
비트로 만들어 줍니다. 이 비트는 이진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디지털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디지털의 수열을 우리가 메시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메시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통신하기 편리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디지털 마듈레이션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게 되면 전자회로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자회로가 들어가서 아날로그 신호의 주파수를 다시 올려주는 변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변조 과정을 거쳐서 전파를 만들어 주게 되면 무선통신이나 이동통신 개념을 이용해서 이 전파는 수신기 쪽에 전류를 유기를 합니다. 이 유기된 전류는 전자회로, 그러니까 수신기를 구성하는 전자회로에 의해서 주파수가 변동이 되게 됩니다. 이 변동된 주파수는 다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비트 정보를 가지게 되고요. 이 비트 정보는 다시 픽셀 정보가 되겠죠. 이 픽셀 정보를 2차원적으로 모아주게 되면 내가 받고 싶어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간략한 통신의 개념인데요. 이런 통신 개념을 전자회로로 구성하게 되면 앞서 봤던 전자회로 도면이 됩니다. 근데 전자회로 도면 자체는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전자회로 도면을 아주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송신기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간단하기는 하지만 이 각각의 블록 속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트랜지스터,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커패시터, 인덕터, 저항, 트랜지스터와 같은 소자를 한꺼번에 보기는 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별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걸 위해서 여기에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밑에 설명했던 통신의 전반적인 과정을 전자회로적으로 구성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디지털로 바꾸어서 이 디지털을 처리하기 편리한 아날로그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어진 아날로그 신호는 우리가 기저대역이라고 해서 베이스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약칭으로는 BB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 베이스밴드에 해당하는 신호는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스밴드 신호는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주파수가 낮다고 하는 것은 전파의 길이에 해당하는 파장이 굉장히 길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장에 따라서 안테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베이스밴드 주파수를 그대로 내가 전파를 만들어서 송출한다고 하면 안테나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내가 전파로 송출을 못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주파수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나요? 맞습니다. 변조라고 부릅니다. 마듈레이션을 부르는 과정이죠. 마듈레이션 과정은 주파수를 높이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언뜻 보면 굉장히 좀 어렵고 이해하기 까다롭게 이제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상가감수의 합차 공식에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교류신호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는 교류신호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류신호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곱하면 상가감수의 합차 공식에 의해서
x하고 y가 더해지기도 하고 x하고 y가 빼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삼각함수 안에 있는 각도 정보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각도 정보는 우리가 다르게 쓴다고 하면 각 주파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 각도 정보가 됩니다. 각 주파수는 뭘로 구현이 되어 있나요? 각 주파수는 2파이 f로 정의합니다. 2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라디안으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각도로 의미하면 360도 한 바퀴가 되는 거고요. f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됩니다. 즉 삼각함수 각도 정보 안에 들어가 있는 x 혹은 y에 해당되는 값은 사실은 등가적으로 주파수에 해당하는 값이었죠. 자, 그렇다면 x하고 y가 더해지면 주파수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주파수 두 항을 더했기 때문에 주파수는 당연히 커질 겁니다. 혹은 x하고 y가 빼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두 주파수가 빼졌기 때문에 주파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변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변조 과정은 주파수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교류 신호의 곱을 생각을 할 때 빼지는 주파수 성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되는 거고요. 두 주파수가 더해지는 신호 성분은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주파수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하는 장치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이런 장치는 필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삼각함수의 합차 공식에 무선통신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변조라는 개념이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변조 개념은 통신 시스템에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강의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송신기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해할 준비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송신기 블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송신기 블록은 전자회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회로를 이해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전자회로가 표현하는 응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응용에 해당하는 통신의 개념을 설명을 했고 그 통신 개념이 블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찬찬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변조라는 개념을 쓸 때 두 교류 신호가 서로 곱해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변조하는 장치의 블록은 곱하기로 표현을 합니다. 블록에 있는 것처럼 초록색 동그라미에 곱하기 기호가 있는 블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블록은 변조기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전자회로 하는 사람들은 다 믹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주파수를 혼합하기 때문에 믹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믹서가 존재하게 되면 주파수가 바뀌게 됩니다.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 변환된 신호는 베이스밴드 시그널, 기저대역 신호를 뜻하게 됩니다. 기저대역은 약칭으로 BB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밴드 신호는 믹서를 거치면서 주파수가 바뀌게 됩니다.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올라간 주파수는 우리가 IF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IF는 다시 믹서를 거치면서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올라간 주파수는 우리가 RF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RF까지 올라간 신호는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로 변환되기에 적절한 신호가 됩니다. 다만 이 RF 신호는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증폭기를 거쳐서 증폭을 한 다음에 안테나 쪽으로 전달이 되고요. 안테나는 이 전류 신호를 전자파로 바꾸어서 공기 중으로 복사, 방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송신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믹서를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믹서와는 좀 다르게 생겼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 하나 보입니다. 이 그림은 전화번호입니다. 정확하게는 교류 전화번호이 되는 거죠. 자, 이 교류 전화번호이 왜 있을까를 보게 되면 믹서라는 신호는 주파수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자기 혼자 주파수를 올리거나 내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도움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여기에 있는 요 블록입니다. 요 블록은 우리가 LO라고 부르는 블록입니다. LO는 우리말로 하면 지역 발진기 혹은 국소 발진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Local Oscillator라고 하는데요. 이 국소 발진기, 지역 발진기는 중요한 이유가 기저대역에 들어온 신호를 얼마만큼 높은 중간 주파수 IF로 올릴지를 결정을 하는 게 여기에는 LO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류 전화번이 하나가 더 보이죠. 이게 뭐라고 했나요? 얘는 LO가 됩니다. 이 LO는 두 번째 LO는 입력으로 들어온 IF를 얼마만큼 높은 RF로 바꿀지를 결정하는 그 블록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삼각형이 보입니다. 이 삼각형은 앞에 회로 도면에서도 나왔듯이 증폭기를 뜻합니다. 송신기에는 증폭기가 꽤 많이 들어가 있죠. 약한 기저대역 신호를 높은 전력을 가진 출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폭기들이 필요합니다. 전자회로에서는 트랜지스터가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쓰이는가 하면 전자회로의 대부분은 증폭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폭기만 잘 이해하더라도 증폭기를 사용하는 전자회로의 많은 부분을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결무늬로 되어 있는 블록이 하나 보이네요. 이 블록은 필터를 뜻합니다. 필터는 주파수를 선택하는 장치입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믹서, 변조에 쓰이는 믹서 이야기 했듯이 두 신호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파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다고 했죠. 주파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가 있는데 믹서에서 두 가지 신호가 같이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택해야 되는데 변조기에서는 주파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주파수가 낮아지는 신호는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없앨까요? 필터라는 소자를 이용해서 없앱니다. 이 필터는 대부분의 경우는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직렬과 병렬로 잘 조합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조합된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는 필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송신기를 보더라도 필터가 꽤 많죠. 증폭기만큼 많은 게 필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증폭기와 필터를 잘 이해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송신기, 수신기 회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송신기, 수신기 회로는 어떤 걸 구성한다고요?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기 때문에 통신 시스템의 블록을 상당 부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믹서는 뭘로 만들까요? 믹서도 증폭기로 만듭니다. 증폭기의 바이어스를 다른 쪽으로 내가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증폭기는 믹서로서도 구실을 하게 됩니다. 엘로는 어떻게 만들까요? 엘로도 기본적으로는 증폭기를 만듭니다.
엘로에 바이어스를 특별하게 주게 되면 이 엘로는 증폭기로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따져 본다고 하면 이 송신기 블록에 있는 다양한 소자는 증폭기로 구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증폭기는 뭘로 만든다고요? 트랜지스터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회로를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트랜지스터를 공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증폭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증폭기를 이해한다고 하면 증폭기를 이용해서 구성하는 통신 시스템의 블록을 상당 부분 이해할 수가. 우리가 송신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 과정으로 수신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신기 개념이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신까지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신기는 블록을 잘 보면 보이지만 송신기를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송신기의 반대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송신기와 수신기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은 믹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송신기에서는 주파수를 올리기 때문에 믹서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올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수신기는 올라간 주파수를 내려야 됩니다. 이 과정은 변조의 반대말인 복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디마듈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믹서가 구동되는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지만 실제 수신기에 적용될 때는 선택하는 주파수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믹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상가감수의 곱이라고 했습니다. 상가감수의 곱을 하게 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주파수 부분이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는데요. 송신기에서는 더해준 부분을 살렸다고 하면 수신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파수를 낮춘다고 했죠. 주파수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상가감수의 항이 빼지는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고 주파수가 올라가는 부분은 버려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필터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신기하고 비교하면 수신기는 거의 동일하지만 믹서 쪽에 주파수를 선택하는 필터 특성이 반대입니다. 복조를 위해서 주파수를 낮아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수신기에서 중요한 차이를 이루는 부분은 증폭기입니다. 수신기에서는 큰 전력을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얼마나 잡음 없이 안테나에 유기된 전류를 증폭을 시킬까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잡음 증폭기인 Low Noise Amplifier가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앞에 송신기에서는 잡음보다는 내가 공기 중으로 전파를 쏘기 위해서 전력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 주는가가 중요했다고 하면 수신기에서는 안테나에 들어온 전파를 전류로 바꾸게 되면 굉장히 미약하겠죠. 이 미약한 전류를 얼마만큼 잡음 없이 큰 신호로 바꿔주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도와주는 장치가 뭐라고요? LNA로 약칭하는 저잡음 증폭기입니다. 그래서 수신기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믹서가 있는데요. 믹서는 수신기에서는 주파수를 낮은 것만 택하고 높은 거는 없앱니다. 필터를 통해서 없앤다는 것을 기억을 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안테나에 유기된 약한 전류를 증폭할 때 잡음이 적은 방향으로 증폭을 해주는
저자범 증폭기 LNA를 꼭 사용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 수신기에 대한 이해가